대항해 시대, 유럽 팽창하다, 포르투갈의 이야기. 이곳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꼭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아담 스미스는 신항로 개척과 대항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바다로 멀리 나가 배를 타고 다니는 시대. 그 시대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중앙 집권 국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는 국가가 항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의 배경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지중해 무역권이 약한 상태였죠. 따라서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큰 바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방무역입니다. 동쪽 아시아 지역에서 향신료와 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따라서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기를 원했죠. 여기에서 새로운 길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향신료와 금을 직접 가져와서 유럽에 유통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방무역에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다음으로 지리학과 천문학의 발전. 유럽은 르네상스를 경험하면서 지리와 과학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과 서아시아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크리스트교 국가들, 당시 서아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두 세력은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육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던 갤리선에서 삼각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카라벨선이 등장하였죠. 또한 육분위가 등장했습니다. 육분위란 두 개의 지점을 각도를 재어서 실제 거리를 재는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나침반이 넘어오면서 서양인들의 먼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전술과 무기가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화약을 서양이 개량하여 큰 대포를 만들고 그 대포를 작게 만든 것이 총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인간은 총포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에 장착하면서 먼 거리에서 포를 쏘는 원거리 함포 사격전이 시작되었죠. 이에 따라 바다에 나가더라도 배 스스로 먼 거리에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서양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갤리선과 카라벨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육분위라는 것이죠. 아니, 역사는 우철티철이라니까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동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에스파냐보다 대서양 바다에 가깝게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든 동방무역, 그리고 지중해를 떠나 새로운 항로, 새로운 바닷길을 찾기 위한 그런 희망사항이 포르투갈 사람들을 바다로 나가게 했습니다. 포르투갈 왕자 엘리케는 남쪽으로 나아가서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가다 보면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배를 남쪽으로 몰아 아프리카 해안선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있는 지역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피부가 검정색인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케는 남쪽으로 나아가서 계속 인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탐험하기 시작했죠. 이후 또 다른 포르투갈인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1488년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쪽에 위치한 희망봉을 탐험했습니다. 희망봉은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희망봉을 기점으로 드디어 바다를 통해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포르투갈인 바스쿠 다가마는 1498년 희망봉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항해해 나갔고 그 결과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포르투갈은 이슬람 세력을 지나지 않고 서아시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도 바다를 통해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양 세계는 본격적으로 직접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이후 동방경략이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서 그 지점들을 경영하자라는 뜻인데요. 포르투갈 정책의 특징으로는 영토를 요구하거나 그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국가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고요. 오로지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기지와 무역 거점만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슬람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총포 시대를 맞이했던 서양인들은 배에 무기를 장착하여 이슬람 상인들을 격파해 동쪽으로 가는 바닷길에 있는 모든 무역 이동로를 독점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설치했던 군사 기지와 무역 거점은 호르무즈, 인도 고아, 말레이시아 지역의 물라카, 중국의 마카오, 말루쿠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포르투갈은 바닷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동방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죠. 포르투갈은 무역과 상업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이베리아 반도의 또 다른 국가 에스파냐는 영토에 욕심을 내고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